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신기현입니다. 라투르와 녹색 생태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강의는 사회계약에서 자연계약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계약은 인간만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마이크에 의존하고 있고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강의하는 도중에 물을 마시고 또 추워서 난로를 켜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물, 그리고 컴퓨터, 마이크 등등, 또 심지어 이 불빛, 이런 것들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식물이나 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을 다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기운을 여러분들 다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현재 이 위기적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계약에서 자연계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로만 이루어진 계약, 즉 사회계약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로크와 루소가 대표적인 사회계약자들이죠. 물론 칸트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들은 이성을 강조했고 감성적인 것, 자연적인 것은 논의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사물이나 자연은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었지 이들이 계약의 주체로서 등장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간만이 살아가는 세상인가? 물론 나머지 존재들은 그저 배경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인간만이 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조차 알 수가 없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물들에게 인간과 같은 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사물이나 또는 다른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주장은 일종의 전제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판단하는 능력이 경험에서 오는 거라면 우리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굳이 이것을 이성이라고 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사물마저도 각자 특유한 방식으로, 고유한 방식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사실 이러한 생각은 데카르트가 이미 데카르트의 이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이기도 합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적인 것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인의 몸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의 몸속에 있는 정신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인간은 자기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보고 이 정신은 물질적인 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이성이라는 것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경험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관점에서 공동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공동세계를 만들 때 사회계약에는 이 각각의 또는 다양한 또는 타자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계몽주의는 굉장히 편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176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책이죠. 1755년 무렵 백가전서파와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루소가 파리의 살롱 생활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그 이전에 완성시킨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에밀과 같은 해에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루소는 백가전서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당했을 뿐 아니라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졌고 그 말년은 불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소는 칸트와 달리 이성주의자이기보다는 자연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인간의 이성이 또는 인간의 제도가 우리 삶을 더 악하게 만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했었죠. 루소의 이러한 생각들이 루소로 하여금 사회계약론을 저술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사회계약론 속에 루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 제도의 기초 원리들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루소는 이성의 시대, 즉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였습니다. 루소는 계몽주의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계몽주의와는 반대되는 사상을 제기했던 건데, 그랬기 때문에 루소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루소의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순이 루소의 전 일생을 통해서 일관되게 등장한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습니다. 루소는 1712년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소의 어머니는 9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루소는 아버지와 고모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고백록은 루소가 이 시기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여러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루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외삼촌에 맡겨져서 키워졌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있다가 목사의 집으로 가서 길러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루소는 이곳저곳 좀 방황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루소는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되게 아쉬워했었는데요. 루소도 또 아버지와 같은 삶을 또 반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소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루소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록에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루소는 자신의 모순을 감추려 하지 않고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루소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루소는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간은 항상 거칠애 속에서 경쟁을 하고 또 과시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각종 제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소의 태도는 당대의 계몽주의 사상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이러한 주장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즉 자연은 인간의 삶의 배경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소의 사회 계약론 속에서도 자연은 그저 배경으로만 존재할 뿐 그 권리 주체로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계약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미셸 쉐르는 프랑스 과학 철학자로 브루노 라트루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죠. 전통적인 자연관을 비판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판단하고 통제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전통적인 자연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보호라는 말의 이중성이에요. 보호된다는 것은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보호되는 대상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근대는 자연을 활용해서 문명을 발전시켰죠.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자신을 확장시키거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자연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세계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문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을 위한 게 아니죠. 오직 인간만을 위한 사회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쇠르는 이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그렇게 자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 이분법을 해체하고 이 이분법을 해체하고 우리의 계약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해체하고 자연 계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르는 이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서 매개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매개는 세계를 횡단하고 결합하고 연결한다라는 점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이 매개 개념을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헤르메스를 거론하죠. 세르는 매개의 존재론에서 이분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배제된 존재에 관심을 두면서 매개의 존재론을 정립합니다. 세르는 매개의 존재론에서 세계가 어떻게 인단하고 결합하고 연결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르는 헤르메스라는 신을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령의 신이죠. 헤르메스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번 변신을 합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새들에게는 새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헤르메스를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복수의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라트로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죠. 우리는 사회계약에서 자연계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의 문제점 설명을 했고 또 자연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사회계약론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자연계약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계약은 이분법적인 의미에서 즉 자연 또는 사회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만의 세계에 자연의 세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자연계약이라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인류세 시대의 생태 운동을 언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 6번째 강의 인류세 시대의 생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